자,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전 과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시간 안에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제가 특히나 말씀드리는 부분만큼은 꼭 다 외워주셔야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굳이 교재를 보시거나 다른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를 감안하여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 보도록 할게요. 1장 도로교통법령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도, 우리가 차도라고 하면 다 아는데 시험 문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자,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표시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 가장자리고요. 자, 요거는 이미 문제에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길의 가장자리 부분, 도로의 가장자리라는 부분,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요거 하나로 충분히 유추해서 풀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지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자,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차도의 차이랑은 뭐다? 차도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했다. 안전지대는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그냥 한 부분이다. 이렇게 차이점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범 운전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볼게요. 자, 표시장, 각종 표시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표시장을 받았다. 그리고 받거나, 그리고 2년 무사고, 그리고 경찰청장에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을 우리는 모범 운전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차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는 내가 차를 정차가 아니라 주차를 했다라면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 정차의 차이는 뭐냐? 5분 이내에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면은 차가 이제 주차가 아니라 정차가 된다는 거죠. 자, 차를 잠시 정차해두고 편의점을 다녀온다. 혹은 화장실을 다녀온다. 이런 5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정차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적재 기준, 화물자동차 적재 기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화물자동차는 적재 중량의 110% 이내로 실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길이 보겠습니다. 자,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자, 110%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륜 자동차는 30cm를 더한 길이가 이제 적재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비는 간단하게 보셔서 우리가 백밀러 뒤로 봤을 때 뒤에 시야를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로 판단을 한다. 즉 후상형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는 후상의 높이보다 그 화물을 그리고 후상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높이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번에 확 외워 놓을게요. 자,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판단된 경우나 이상이 없다라고 인정된 고시 도로에서는 4.2m까지 가능하고요.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m, 이륜차는 2m라고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4m와 4.2m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승차 또는 적재 방법 제한 중 가항의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 허가는 어느 호에 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이 어렵습니다.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등등 이렇게 공익을 위한 공사가 도로공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화물차의 승차 정원이 넘어서 운행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 적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일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따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실어도 된다. 자, 요거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다? 경찰청장에게 이런 상황에는 허가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거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겠죠. 안전검사를 통과봐서. 그런 경우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 50cm의 빨간 색깔 천,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고요. 밤에는 반사체, 반짝이는 이제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안전거리 볼게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공주거리, 제동거리가 무엇이냐? 자, 공주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이 시작되는 데까지 간 거리고요.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이 시작돼서 완전 정지될 때까지 간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은, 자,
그래서 인지를 했어요. 밖에 장애물이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하고 밟아서 제동이 시작되는 순간까지를 이제 공주라고 할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은 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자동차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 정지하는 데까지 걸린 것을 우리는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와 제동이 합쳐지면은 정지거리가 된다라는 거, 요 개념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자주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력은 이제 1종 면허, 2종 면허마다 다릅니다. 자,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평균 0.8 이상, 그리고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자,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한쪽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그리고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라는 기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종 운전면허 보시면은, 자, 두 눈 시력이 0.5, 자, 1종 운전면허보다 낮죠? 그리고 한쪽 눈을 못 보실 경우에는 다른 쪽이 0.6 이상이면 된다라는 기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의 신호등, 등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녹색 등화의 의미는 보통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출발하란 뜻이죠.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황색의 등화, 그리고 황색 등화의 전멸, 적색 등화의 전멸,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황색 등화라고 보면은 요 부분이 나와요. 자, 교차로 볼게요. 자,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에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되며, 이 말은 즉슨 내가 아직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색이 켰다 그러면은 정지하라는 뜻이고요. 이미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내가 황색인데 교차로에 진입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빨리 밟아서 지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 이게 황색의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황색 등화의 전멸.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안전 표시나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적색 등화의 전멸과 비교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적색 등화도 마찬가지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일시 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다 라는 뜻이 이제 적색 등화의 전멸에 담겨 있다는 거, 요 차이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자, 이제 속도, 최고 속도 제한입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는 자, 편도 1차로 60, 2차로 80. 자, 중요한 건 고속도로죠. 자, 편도 1차로에서는 매시 80km가 최고 속도, 그리고 최저 속도는 50. 거의 다 50이 최저 속도이죠. 자, 편도 2차로에서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80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 최저속도 마찬가지 50이고요. 자, 그리고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의 도로, 자, 표지판마다, 고속도로마다 최고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은 매시 120km까지 최고속도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90이 최고속도이다 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90, 최저속도는 30이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차로별로 다녀야 되는 친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외에서 왼쪽 차로는 이제 승용 자동차, 그런 승합 자동차들이 있고요. 오른쪽 차로는 이제 아무래도 오른쪽 차로 낮은 차로 되겠죠. 2차로나 3차로, 4차로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형 승합차, 화물 자동차, 딱 봐도 덩치가 큰 친구들, 그리고 작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고속도로겠죠. 자,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 그리고 교통량,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이 시 1차로로 다니면 되고요. 2차로는 모든 차로가 가능하다. 자, 편도 3차로, 1차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지르기, 교통량,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 자, 그럼 3차로니까 왼쪽 차로는 2차로가 되겠죠. 자, 그럼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는 2차로로 다니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오른쪽 차로는 남아있는 친구들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속 운행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20% 감소의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2cm죠? 2cm 미만 쌓인 경우에는 20% 감속을 하시면 되고요. 최고속도 50% 감속은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우리 시야죠? 시야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 50% 감속을 해야 되고요. 노면이 얼어 있거나 눈이 2cm,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거.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 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자, 이 속도 제한 표지를 우선으로 먼저 따르는 것을 신경 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허별로 이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기는 힘들어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일종 대형 면허라고 하면은 웬만한 자동차 다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건설 기계에 일단 한번 주목해 볼 건데요. 자,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이런 천공기, 이런 특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통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특수 자동차가 제외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종 보통 면허, 보통 우리 이제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여기서 외워두실 기준은 뭐냐? 승차 전용은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하고, 자, 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 소형 면허도 봐야겠죠. 자, 일종 소형 면허는 아무래도 3륜, 이렇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소형 면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수 면허 보겠습니다. 자, 특수 면허 대형, 소형, 군한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일단 군한차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군한 특수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형과 소형 견인차의 차이를 외워 주실 건데요. 자, 그래서 소형 견인차를 보겠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는 소형 견인차로 분류됩니다. 자, 시험에는 요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대형 견인차까지 보실 분들은 견인 자동차, 견인형 특수 자동차, 일종 특수 면허에 대형 견인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종 면허 볼게요. 2종 보통 면허. 자, 승용 자동차. 자, 그리고 승차종은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로 되어 있죠. 자, 아까 1종 보통에서는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였는데, 자, 2종 보통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면은, 자, 이륜차, 뭐, 원동기, 오토바이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리고 벌점 기준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망 한 명은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이고요. 이 기준들도 한번 볼게요. 자, 사고 발생 72시간 3일이죠.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이제 사망이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 그리고 경상은 3주에서 5일 사이, 그리고 부상 신고는 5일 이하,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이제 부상이다 라고 한다는 기준도 한번 머릿속에 뭐 기억나시면 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인데, 자, 이제 사고 판단 방법 이런 기준들이 좀 나와요. 자, 요 도주 사고 시험 자주 나오는데 확실하게 개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도주 사고의 기준이란 뭐냐? 자,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경찰관에 거짓말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연락처를 거짓. 자, 피해자만 후속만 하고 간 경우 오타가 많네요. 자, 쌍방 과실의 경우, 과실이 적은 차량에 도주한 경우, 의사 잘 표현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괜찮다요 조치 없이 간 경우, 즉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후속 조치와 연락처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자, 요 후속 조치와 연락처 두 개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도주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 한번 더 잡아볼게요. 자, 피해자가 부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연락처만 제공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연락처 제공했죠? 후속 조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타인에게 부탁한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사고 처리를 위험하고 동료가 사고 처리. 자, 이것도 2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자, 피해자 일행이 위협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조폭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요거는 도주사고 아니라고 봐둔다는 거. 자, 그리고 사고 낸 운전자가 자기 차량 사고 조치 없이 간 경우는 도주사고 아니다. 왜? 자기 차량이니까. 자, 그래서 도주사고 정리하면은, 자, 피해자의 사상 인식 혹은 얘가 놔두면 죽을 것 같거나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후속 조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방치후 이탈했어요. 그래서 추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도주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속사고 성립 요건 볼게요. 자, 요 성립 요건 보면 장소적, 피해자, 운전자 과실, 뭐 시설물 설치 요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장소적 요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만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자, 요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과속사고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소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예외사항을 오히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과속사고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20km예요. 20km를 초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추가로 이 피해자에서 사람이 다쳤냐 아니면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냐에 따라서 또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는 과속사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제 어린이 보호 위반 사고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자체는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 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걸로 지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특이한 거,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의 근처 보호구역 내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대신 이 1번, 2번의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에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장소 조건권, 피해자 요건, 운전자 과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 사고죠. 그래서 성인이 다친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겠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또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생각해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자, 무단횡단 사고, 무면허 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무단횡단 사고가 나려면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가는 이제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횡단보도 사고 아닙니다. 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땐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원칙이죠.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횡단보도 사고, 무단횡단 사고는 좀 감이 잡히실 거고요. 자, 무면허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면허가 없는 상태의 모든 사고를 무면허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유효기간이 지나든 면허가 취소 처분이 되어서 면허증이 있든 무면허 사고라고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 볼게요. 자, 화물장차 안전, 운송, 원가 심의 의결 고려사항. 자, 이런 운수 사업 법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전, 운송, 원가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변동비용은 유류비, 부품비 이런 것들이 이제 안종, 운선, 원가 발음이 어렵네요. 안전, 운송, 원가 심의 의결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그 밖에 상하차 대기비용, 운송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 운송, 원가와 적정 이윤이 더해졌을 때 안전 운임이 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추가로 시험 대비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검사는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유효기간을 계산한다라는 말이죠. 단 신규 검사는 당일부터. 자, 제가 10월 1일에 신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1일을 하루로 쳐서 자, 유효기간이 30일이다. 그러면은 10월 30일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이외의 검사들은 1일이 아닌 2일부터 하루 1일치 이제 유효기간 1일을 계산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검사는 내용이 많은데 그냥 10일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판정 다음 날부터 10일이라는 게 재검사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종합급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기준 볼게요. 자,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 초과해서 114일 이내는 2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31일째부터 3일마다 만원이 추가됩니다. 즉 35일은 4만원이라는 건데 자, 31일째, 32일째, 33일째 이렇게 해서 2만원 플러스 만원이 되니까 3만원이죠. 그럼 34일, 35일, 36일 이렇게 또 3일 기준 나누면 만원 추가되니까 4만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만료일 115일 이상은 그냥 바로 30만원 때려버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말소 등록의 사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말소를 하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의 반품한 경우, 촬영이 초과된 경우, 수출하는 경우,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거나 멸실된 경우, 자, 폐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는 말소를 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말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해야 하고요. 번호판 봉인은 시도지사가 실행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징금의 용도 좀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과징금들 모아서 어디다 쓰냐? 자, 일단은 벽지 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을 정한 노선을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 자, 요건 안 나옵니다. 요거는 화물에 크게 영향이 없고요. 2번 볼게요. 자, 운수 종사자의 양성, 교육 훈련,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물 및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이제 과징금이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터미널 건설하는 데 사용되거나 터미널 시설 확충에 사용이 되는 게 또 과징금이다. 터미널 고치고 만들고 하는데 과징금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개선이나 경영 개선, 그리고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의 기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별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혐오감 주는 동물, 악취가 수산물, 화주 한 명당 화물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합판, 강목 등 건축 자재, 그리고 기계 혹은 기구류 등 공산품은 우리가 화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약관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운송 사업자는 운송 약관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운송 약관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자, 신고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운송 사업자는 이 운송 약관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다. 이 운송 약관 신고서는 관할 관청에 제출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운송 약관에는 손해배상과 면책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보시면 운송 약관은 더 보실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령 간간히 나옵니다. 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 예방, 관리, 건강으로 나눌게요. 자, 국민 건강이나 환경 오염 예방, 대기환경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건강, 요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게 대기환경보전법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관련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요. 대기 오염물질, 당연히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이 되겠고요. 가스는 기체죠.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되면서 오타가 있습니다. 발생되는 기체상 물질. 매연은 고체입니다. 연소할 때 생기는 유이탄소가 추가되는 입자상 물질. 그리고 검댕도 고체예요.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연결하여 생기는 입자상 물질. 자, 이런 기준들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저공해 자동차는 자,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차가 이제 저공해 자동차가 되겠고요. 공회전 제한 장치는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저공해 자동차 나왔던 저공해 자동차로 이제 전환 개조 명령을 따로 하기도 하는데 요거 어겼을 때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이죠. 자, 운송장 작성과 화물 포장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이 과목으로 넘어왔어요. 하지만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운송장 역할 및 기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계약서 역할, 화물 인수증 역할, 그리고 운송요금의 영수증,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성지 분류 정보 제공, 작업 지시서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입금 관리 자료, 정보 처리 기본 자료라는 거 요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고요. 자, 운송장에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관리하냐? 자, 운송량은 번호와 바코드가 있고요. 송환인 주소, 성명, 번호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문번호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화물명, 화물의 가격, 화물의 크기, 운임 지급 방법, 운송요금, 발송지, 도착지. 자, 여기서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만 외우면 됩니다. 화물의 크기도 되고 운임 지급 방법, 그리고 화물의 가격 이런 것도 기재가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택배 보낼 때 다 기재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운송자 형태도 한번 이어서 볼 건데요. 자, 기본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로 보조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동일 수화인에게 다수의 화물이 배달될 경우에는 운송자 하나로 묶어서 좀 간편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티커형 BDI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BDI 전자 문서 교환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운송장에서 그럼 무조건 정답은 뭐다? 스티커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너스로 가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운송장 부착 요령은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즉 박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운송장을 부착한다라는 거죠. 우리 부착 요령에는 자, 운송장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박스에 한번 넣어서 배송을 하고 운송장을 붙일 수 있는 박스에 포장을 한다 라는 거. 자, 만일에 뭐 봉지 포장이 막 이래 운송장 못 붙이면 박스 안에 넣어서 운송장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포장 시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자, 가구류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을 포장해서 면책 확인서를 받아 집행한다. 자, 면책 확인서, 가구류는 면책 확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박스 손상으로 인한 내용물의 유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을 시 또는 포장을 강화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비나 눈이 올 때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서류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은 작은 박스에 넣어 포장으로 집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포장의 개념 보시면 개장, 내장, 외장이 있습니다. 자, 개장은 낱개 포장, 단위 포장, 각각 포장하는 거고요. 내장은 이제 속포장이라고 합니다. 내부 포장. 내부의 습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포장이고, 외장은 살짝 달라요. 상자, 포대, 나무 등의 물품을 넣거나 결속한 상태에 한 번 더 견고하게 싼다라는 게 이제 외장, 겉포장, 외부 포장이 된다라는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포장의 기능 한번 볼게요. 보호성, 표시성, 상품성, 편리성, 효율성, 판매 촉진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포장 재료의 특징, 유연 포장, 강성 포장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포장의 특징을 합친 것이 이제 반강성 포장이다 라는 거. 이 포장 재료 특징 방법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포장 방법별 분류가 있는데요. 자, 요 방수 포장, 방습 포장 한번 차이 볼게요. 방수 포장은 방수포를 외부에 설치합니다. 방수인데 방수포가 아니라 방수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고요. 방수포장은 오히려 방수포를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건조 유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거냐? 이제 뭐 사료나 좀 건조하지만 안 되는 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수포장이다. 라는 이 방수랑 방수포장 차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방청은 녹이 안 쓸게 하는 거겠죠. 완충은 좀 더 꼼꼼하게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게 포장을 하는 거고, 진공 포장은 내용물의 활성 방지, 내용물 보호 목적이고요. 압축 포장은 부피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수축 포장이 압축 포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수축 포장은 필름을 이용해서 이제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이 가면서 필름이 꽉 잡아주면서 이제 물품을 고정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인 게 수축 포장이다라는 거. 이 압축 포장과 수축 포장의 차이도 한번 외워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적재 관련 문제 풀이 요령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적재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무게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고요. 적재함 관련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적재함 관련도 높이 쌓지 않고 무게중심은 가운데로 놓고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나와요. 둥근 물건은 포장해야겠고 볼트 같은 작은 물건들은 모아서 포장을 박스 포장을 하거나 또 봉지 포장을 해서 적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안전한 거 안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기회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재 관련 문제 많이 나오니까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런 당연한 내용들 상식적인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작업과 기계작업 기준 차이되는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수작업은 두뇌 작업, 소량 작업, 그리고 불규칙적인 형태의 화물일 경우 직접 사람이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기계 작업은 단순 작업, 그리고 무거운 작업, 그리고 표준화된 화물 작업,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물 적재 작업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시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볼트 같은 세밀한 물건을 상자에 넣어 적재한다. 당연히 아까 안정성이었죠, 이게. 자, 그리고 작업 전 적재한 바닥치기 낙하물이 없는지 다 확인한다. 이거는 안전이죠. 자, 화물 결방은 중요한 작업이로 신경 써서 작업한다. 마찬가지 안전. 적재함 난간에 적재를 해서 안 된다. 당연히 안전이죠. 자, 그리고 밧줄 겹박시, 밧줄 끊어야 안전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네요. 자, 요 적재 관련 문제 풀이 요령으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굳이 안 해오셔도 저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작업과 가스 작업, 위험물, 독극물 작업 문제 풀이 요령도 자, 이런 적재물 관련 풀이처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것들 작업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안전이 최고라는 거. 노면이 불안전한 곳에서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책임자가 당연히 부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청결 방수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정리 정돈, 누유, 누출, 누수 확인한다. 그리고 후속 조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구비를 해 놓는다라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외우지 마시고 지금 이 내용들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응용해서 푸실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 보겠습니다. 이제 팔레트 관련 문제인데요. 자, 펠릿이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요. 팔레트의 틈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 자, 동일한 두께가 아니라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얽히지 않게 사이사이에 합판을 넣어도 되고, 틈은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팔레트 화물 방식 볼게요. 스트레치 방식. 플라스틱 필름으로 팔레트를 감아서 고정한다. 저는 뭐 랩핑, 랩으로 싼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이렇게 화물들이 쌓였을 때 무게 중심을 여기다 쏠릴 수 있게 이렇게 좀 안쪽으로 기울여서 쌓는 게 이제 주연 어프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당연히 바닥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뗄 때 조심해야겠죠. 슈링크 방식은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씌워서 이 터널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이 팔레트의 뭐 벽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슝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씌워졌던 필름이 열 가해지면서 꽉 벽돌들을 꽉 잡아주게 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슈링크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장 운행요령 볼게요. 자, 운행요령도 마찬가지예요. 좀 당연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규정속도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포장도로선 서행하고 정량적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수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운전자의 운전 컨디션을 최고로 중요시하는 내용이나 미끄러움, 안전사고 점검에 대한 내용이 중요시 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외워야 될 건 뭐냐? 그럼 상차 전, 상차 시, 상차 후에 뭐 하는지 좀 볼게요. 자, 상차 전에는 배차 지시를 받고요. 상차지와 도착지를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중량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차를 해요, 이제. 안전하게 실었는지, 손해 여부가 있는지, 봉인번호는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상차 후 이제 출발해야겠죠. 출발하기 전에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 재확인하고요. 이제 출발되는 입구 게이트에서 전산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차 전, 시, 후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속도로 제한 차량 및 운행 허가 내용 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은 일단 축하 중에 10톤, 총 중량은 40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길이 아까 1과목에서 나왔죠. 차량 길이 16.7m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2.5m, 그리고 높이는 4m, 그리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 4.2m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모래, 흙, 자갈, 쓰레기 운반하면서 덮개가 없는 경우 고속도로 제한되고요. 파손품 낙하, 적재물 낙하 우려 있으면 안 되고요. 운영 속도가 50km 미만 차량은 당연히 안 되겠죠. 최저속도가 고속도로는 50km/h죠. 이상기후 시 풀카고 트레일러는 고속도로를 탈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빠르게 봤는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파손사고 문제도 나옵니다. 원인과 대책 볼게요. 파손사고는 자, 집화 시 화물의 포장 불량이나 무분별한 적재, 상하차 시 낙하 이런 것들 때문에 파손사고가 생기는데 자, 이런 대책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집화 시 고객의 내용물을 듣고 포장 상태를 꼭 잘 확인한다. 그리고 가볍거나 가까운 거리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요. 자, 안전 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를 한다. 그리고 충격에 약한 화물일수록 보강 포장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대체에 어떻게 대책하는가 라는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알아두시고요. 오손 사고도 볼게요. 김치 젓갈 한약류 때문에 이제 다른 물건들이 같이 더러워지는 사고를 오손 사고라고 하는데 대책은 안전 박스에 적재를 하거나 중량물은 하단에 경량물은 상단에 하는 적재 규정을 준수하는 걸로 오손 사고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실 사고의 원인과 대책도 볼게요. 자, 차량을 이석할 때 차량과 화물이 도난되는 경우나 화물 적재 시 인수자 확인이 부실하거나 수량이 잘 확인 안 돼서 혹은 송장이 2개 이상 부착된 화물이 집하는 경우 분실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찬가지 대책은 운송장 화물 수량 잘 확인하시고 이석 시 시건장치 확인 철저하게 하시고 인수자 확인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게 할 것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물 자동차의 호칭 한번 볼게요. 자, 보니 트럭이라고 하면 덮개가 운전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트럭을 우리는 보니 트럭이라고 할 거고요.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의 전부 혹은 일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 말들을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밴형 트럭은 상장형 화물실을 가지고 있는 거 밴이라고 하고요. 자, 픽업은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수자동차, 특별한 장비나 물품을 수송하는 전용차.
이제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이 특수자동차에 포함이 될 거고요. 냉장차는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용도 자동차. 특수용도 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전혀 다릅니다. 요거 차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탱크차. 탱크 모양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펌프도 갖추고 있는 액체 수송 특수장비차. 자, 오일 탱크 뭐 이런 것들이죠. 기름차. 그리고 덤프차. 화물대를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으로 쉽게 미끄러뜨리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해 덤프 트럭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걸 덤프차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럼 트레일러의 종류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제 풀 트레일러입니다. 풀이에요. 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지 않고 트랙터에도 적재함이 있습니다. 총 하중은 트레일러로만 지탱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적재량,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풀 트레일러에 대한 특징이고요. 자, 폴 트레일러입니다. 폴. 자, 폴은 정확히 이제 풀과는 다르죠. 폴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형광, 둥글둥글한 기둥, 장착물들의 수성을 목적하는 게 이제 폴 트레일러다. 자, 그럼 풀 트레일러와 비슷한 게 이제 세미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를 트랙터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트레일러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차체가 있으면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끌고 가는 거죠. 올리거나 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 세미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자, 이런 자파 수성은 이제 벤형 세미 트레일러, 중량물은 세미 트레일러 혹은 중저상식 트레일러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정확히는 하나의 공구이긴 한데 시험에는 일축 트레일러라고 나오거나 세미 트레일러와 조합해서 풀 트레일러를 만들기 위한 공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 돌리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일러의 종류인데 구조에 따른 종류입니다. 자, 먼저 평상식이 있어요. 평상식은 그냥 뭐 평면에 하대를 갖춰서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평상식은 보통인 거죠. 자, 저상식이면 좀 차체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걸 실을 수가 있죠. 불도저나 기중기 이런 건설 장비 운반에 적합하고요. 중저상식은 저상식보다 살짝 높은 거죠. 하지만 무거운 것을 실을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 대형 핫코일이나 중량 블록 화물 등 중량 화물에 적합하다 하면은 이럴 때는 중저상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나온 트레일러는 스케레탈 트레일러다. 그리고 벤 트레일러, 자, 벤 트레일러 아까 박스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자파나 냉동 화물들 운반에 사용을 하고요. 오픈탑은 말 그대로 오픈, 열려있는 거에 뚜껑이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서 화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그리고 특수용 트레일러, 자,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자동차 운반용 트레일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용도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일러를 끝내고 화물 운송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임과 면책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먼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 한번 볼게요. 면책 사유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사물의 결함이나 자연적인 소모. 자, 내가 물을 들고 배송을 했는데 물이 증발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뒤에. 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물의 성질의 변화, 발화, 폭발, 부패했을 경우에는 면책. 우리가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법령이나 공권력으로 인한 운송의 금지, 몰수, 압류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긴 것은 면책 사유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보실 거는 이사 화물이 고객의 책임이 아닌 상태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운임을 받은 경우랑 반환해야 된다. 자, 즉 이 말인 즉슨 사업자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에게 운임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받았다면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고객에게서는 사업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한 사고증명서를 1년에 한해서 요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사업자가 잘못했어요. 이사 화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 자, 인수인 2일 전까지 해제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 2배를 주는 거죠. 자, 1일 전까지 해제 통지를 할 경우에는 4배를 줍니다. 인수일 당일 해제 통보를 했다. 그러면은 계약금의 6배를 줘야 되고요. 당일에도 해제를 안 하고 뭐 잠수를 탔거나 다음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계약금의 10배를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거. 요 기준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 변경의 원칙, 집중화 및 직약화의 원칙, 재질 변경의 원칙, 시스템화 및 단위화, 규격화 및 표준화의 원칙,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 끝으로 운송물의 수탁 거절 사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택배 화물사마다 조금 다른 기준이 있는데 뭐냐? 자,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이제는 수탁 거절되고요. 각 회사마다 또 무게 기준도 있어요. 그 기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 보시면은 가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수탁 거절,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물건은 수탁 거절, 그리고 미풍양속이나 사회에 반하거나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 동물, 그리고 고객이 운송량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요것 때는 배송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잘 안 된 경우, 그리고 운송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을 다른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자, 내가 도자기를 보내는데 뭐 내가 책을 보낸다고 거짓말했는데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수탁 거절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과목 안전운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에서는 나올 문제가 아예 없어서 뺐고요. 자, 2장 바로 보시면은, 자, 먼저 교통사고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 요인, 차량 요인, 환경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간 요인은 말 그대로 운전자 개인에게 있는 일이 이제 인간 요인이고요. 차량 요인은 자동차에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로 이제 사고 나는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환경 요인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제 도로의 노면 상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외워주시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간접적 요인과 중간적 요인, 직접적 요인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간접적 요인은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차량 운전 전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졸음이 왔거나 혹은 또 안전지식, 사고에 대한 무개념 때문에 이제 사고를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 중간적 요인 보시면은 간접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이 결합돼서 사고가 발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 운전 습관,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음주, 과로, 핸드폰 사용 등으로 이제 생기는 사고 발생 유형을 이제 중간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 요인은 결국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위반했는지, 과속을 했는지, 이런 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이제 직접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전 조작의 미흡, 실수, 잘못된 위기 대처 이런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요 간접적 요인, 중간적 요인, 직접적 요인의 차이점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의 심리적 착각 요인.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의 착각이 무엇인지, 원근의 착각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크기의 착각은 어두운 경우 가로폭보다 세로폭을 더 넓게 판단한다는 게 크기의 착각. 원근의 착각은 원근법, 우리 멀리 있는 게 더 작게 보이죠? 작은 것과 덜 밝은 것은 멀리 있다라고 느낀다. 이게 원근의 착각. 그리고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더 커 보인다는 게 경사의 착각. 속도의 착각, 좁은 시야일수록 빠르게 느껴지고 대상이 멀리 있을수록 느리게 보인다라는 게 속도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상반의 착각은 자, 주행 중 급정 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건데, 자, 내가 차량들이 이렇게 다 같이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멈추게 되면은 이 차들은 앞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차들이 뒤도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상반의 착각이고요. 또 같은 물체라 해도 큰 대상들 사이에 있는 경우 더 작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상반의 착각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의 심리적 예측 실수, 심리적 예측 실수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감정이 격양됐거나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시간에 허덕이는 경우, 즉 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부주의한 상태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예측 실수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에 또 나오는 중요한 게 이제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게요. 자,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회전수나 GPS 위치, 방위각, 브레이크 신호, 가속도의 운행 기록 자료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입니다. 자, 이 자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급가속을 얼마나 했는지, 감속을 했는지를 분석해서 운전자와 운전 회사에 제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의 행동, 운전 행태를 개선하거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전체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분석하냐? 자, 자동차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 그리고 운전자와 시간대별로의 운행 속도, 주행 거리, 그리고 진로 변경 횟수, 사고 위험도 측정, 과속, 급출발, 위험한 운전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한 내용들이 이제 운전자,
운수 회사에 전달돼서 개선된다라는 거죠. 자, 이 결과의 활용도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자동차의 운행 관리, 운전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운전 습관 교정, 교통수단 및 운행 체계 개선, 교통행정기관의 운행 개통 및 운행 경로 개선,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장치들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제동장치인데요. 자,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종류는 풋브레이크, 우리 페달 브레이크죠.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죠. 엔진 브레이크, 기어 브레이크죠. 자, 그리고 ABS가 있습니다. 빙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 원래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핸들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든 장치가 바로 ABS다. ABS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향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를 얘기를 하죠. 이제 핸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을 먼저 보시면은 주행 중 충격이 조향장치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노면에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핸들이 휙휙 틀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조작이 쉽고 방향 전환이 쉬워야 하고요.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정비가 쉬워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알아두시고요. 자, 조향장치가 이상한 경우의 원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향장치, 조향 핸들이 무거운 원인. 자, 타이어 공기압 부족, 조향 기어 톱니바퀴 마모, 앞바퀴 정렬 상태의 불량, 타이어의 마멸, 그리고 조향 기어 박스 내 오일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 뭐다? 부족한 경우다. 자, 시험 문제에서 오일이 과다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틀렸다라는 거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죠. 타이어의 공기압 불균형. 자, 마찬가지 무거운 원인과 동일합니다. 앞바퀴 정렬 상태 불량 공통이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외워주실 거, 슈업쇼버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허브 베어링 마멸이 과다한 경우에는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또 중점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휠 얼라이먼트, 자, 어벤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조향장치의 어벤져스입니다. 자, 캠버, 캐스터, 토인, 조향축. 조향축의 킹핀이에요. 킹핀, 경사가 이 네 가지 어벤져스가 이제 휠 얼라이먼트의 구성 요소들인데, 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자, 요거 핵심, 요거 무조건 외울게요. 자,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을 했을 때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요.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됐을 때는 핸들의 복원성을 부여한다. 자, 직진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진하는데. 자, 그리고 캐스터가 작용이 됐을 때는 핸들 조작의 안정성과 확실함을 부여한다. 자, 아까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이 작용했을 때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한다라고 했죠. 자, 캐스터는 자, 핸들 조작의 안정성과 확실함을 부여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토인의 작용, 타이어 마멸을 최소로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토인은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앞바퀴를 보셨는데, 이 앞바퀴 타이어에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토인이 되어 있는지가 꽤 중요해요. 타이어 마멸도 줄여주지만 타이어의 회전, 바퀴가 일정하게 회전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토인의 작용, 이거 중요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 볼게요. 자, 원심력. 자, 우리는 시험 대비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에는 보통 50km의 커브차가 25km 속도의 차보다 원심력이 몇 배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4배가 발생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60km 커브차가 30km 속도보다 원심력이 몇 배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 숫자가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보통 원심력에 관한 문제는 4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 말씀드릴게요. 자, 타이어가 땅과 마주한 접지면은 기준으로 찌그러진 타이어가 복원되지 않고 다시 접지되며 타이어 진동에 물결이 남는 현상. 자, 타이어 파손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림 그려볼게요. 자, 타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노면이고요. 여기가 타이어와 땅이 닿는 접지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이 접지부에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인해 접지부 뒤쪽으로 타이어가 잠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열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접지부로 돌아온 동안 원래는 이 타이어가 다시 식으면서 펴져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차가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쭈글쭈글해진 상태에서 다시 접지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울퉁불퉁 물결이 생기면서 타이어 파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뭐냐? 주행 속도를 감소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이거나
마모된 타이어 사용하지 않거나 재사용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해결 방안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수막 현상 잘 아시는 거죠? 자, 물 위를, 고인 물 위를 지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이제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용어 알아두실 건 임계 속도,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속도인데, 자, 80km/h부터 슬슬 시작되다가 100km/h가 되면은 수막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방 방법은 마찬가지로 저속주행, 마모, 재사용 타이어 사용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높이기, 여기까지 공통이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보다 리브형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드 현상 볼게요. 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반복 사용 시 발생합니다. 자, 왜냐? 브레이크 라이닝에 마찰열이 축적되면서 제동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자, 라이닝의 마찰 개수가 저하하기 때문인데, 자, 이거 추가로 워터 페이드, 자, 물 때문에 요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찰 개수가 저하되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물이 고인 도로나 수중 주행 시 워터 페이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해결 방법으로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거나 저속 주행이 당연히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브레이크의 문제가 이제 페이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베이퍼록도 마찬가지 브레이크의 문제인데요. 자,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했습니다. 자,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의 파이프 속에 있는 브레이크액이 기화하기 시작해요. 왜? 풋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하다 보니까 마찰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브레이크 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호스 내에 기포가 생기면서 유압 전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먹히기 시작하는 현상이 베이퍼 록 현상입니다. 좀 더 발생 원인 구체적으로 보면은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거나 브레이크액이 변질이거나 기화되거나 이제 불량한 경우 베이퍼 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 마찬가지로 저단기어를 놓고 저속 주행을 하면서 풋브레이크 사용을 줄인다. 여기서 플러스 풋브레이크 사용을 줄이면은 엔진 기어,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겠죠. 시험에 엔진 브레이크 사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모닝록 현상 볼게요. 모닝 아침이죠. 아니면 아침에 록, 잠기는 현상입니다. 자,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쓸었어요. 자, 녹이 쓸게 되면은 표면이 까끌까끌해지죠. 그래서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에 녹이 생기면서 마찰 개수가 높아져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엄청 꽉 잡히는 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주 생겨서 아침에 습하죠. 그래서 모닝 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서행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살짝씩 밟아주면 녹이 지워지게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주면서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모닝록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가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가장치는 쇼바라고 하죠. 우리 쇼바, 대개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 현가장치인데, 자, 판스프링 주로 화물자동차에 사용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구조는 간단하고 하지만 승차감이 나빠서 작은 진동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내구성이 크고 너무 부드러운 판스프링은 차체를 오히려 또 불안하게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끊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코일 스프링은 보통 승용차에 부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틀림 막대 스프링은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금속이다. 그리고 공기 스프링이 마찬가지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죠. 대형 차량이나 버스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판 스프링이랑 공기 스프링 알아두시면 되고요. 충격 흡수 장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자동차 운행과 안전운행 계속 볼 건데요. 선의 특성과 방향성. 자, 스티어에 대한 모든 거 말이 어렵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언더스티어는 이렇게 커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핸들을 돌렸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핸들이 잘 안 돌려서 너무 크게 도는 거예요. 크게 돌아서 된 게 언더스티어. 언더스티어는 전륜구동 차량에서 주로 발생한다라는 거. 오버스티어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작게 돈 거죠. 너무 작게 돈 거를 오버스티어라고 합니다. 오버스티어는 후륜구동 차량에서 주로 발생한다. 요 특징, 요 방금 말씀드린 것만 외우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가스 색으로 보는 고장 유무 보겠습니다. 자, 무색, 청색은 정상이에요. 자, 요거만 외워주셔도 절반은 외우셨습니다. 자, 검은색은 농후한 혼합가스로 인한 불안전 연소인데,
원인을 아셔야 돼요. 초크,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 장치가 고장됐을 때 검은색이다. 자, 그럼 백색을 굳이 외워야 될까요? 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검은색을 완벽하게 외워놨다면 무색 청색은 정상이죠. 그러면은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는 백색이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돼요. 자, 백색도 봐야겠죠. 그지만 자,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가 연소되는 건데 원인은 헤드 가스켓 파손, 오일실 노후, 피톤이 마모됐을 때 백색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랑 백색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확실히 외워주셔도 아닌 내용을 고르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또 좋겠네요. 자, 그리고 5장은 제가 포인트만 정립해 드릴게요. 자,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당연하죠. 커브길에서 가속 페달을 떼야겠죠, 그러려면. 자, 그리고 운전 경험 살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앞지르기 할 때는 우리 보통 1차선으로 앞지르기 많이 하죠. 왼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안전과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했으면 꼭 쉬어야 한다. 속도 준수는 꼭 해야 된다. 규정은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5장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울 것만 외우면 되겠죠? 어떤 것들을 외우면 될까요? 계절별 유의사항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봄철, 우리 봄철 특징을 생각하시면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새벽에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살짝 새벽엔 춥죠. 그리고 지반이 약해져요. 자, 날이 풀리니까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낙석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사가 찾아오죠. 시야가 가려져 운전장애 발생하고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몸이 풀려 나른해지면서 충곤증 때문에 졸음운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돌발상에 대비해야 하고요. 자, 3월에 개학하죠. 개학 시즌이므로 어린이 사고, 노약자 사고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게 바로 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름 볼게요. 여름에는 우리 장마, 폭염 요거 두 개 있죠. 자, 악천후와 운전자 불쾌지수 상승으로 교통사고 일으킬 수 있고요. 노면에 물이 많이 고여있어서 급제동 유의해야겠죠.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은 뭐다? 졸음운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불쾌지수, 폭염, 습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난폭운전, 다툼 경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마철에 우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행자분들이 시야가 가려져서 차량을 보고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냉각수 점검을 늘 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차량의 습기 잘 제거해줘야 됩니다. 자, 가을철 볼게요. 가을철 특징만 볼게요. 가을철에 안개가 가장 심한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단풍, 이런 체육대회들, 행락철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추수 농번기라는 거죠. 추수 농번기. 자, 그래서 농번기, 국도에 농번기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도 핵심만 볼게요. 겨울은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빙판길이죠. 빙판길 충돌, 추돌, 도로 이탈 사고 많이 생기고요. 자, 먼 거리에 도로가 평탄해 보면 실제로는 빙판길일 수 있다. 그래서 무단횡단이 또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것도 예를 들을게요. 버스 정류장입니다. 자,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던 보행자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보통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추우니까 빨리 가려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과목 끝났고요. 4과목도 마찬가지 운송 서비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목은 조금 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포인트,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파트예요. 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제가 버스를 타거나 택배를 받았던 이런 경험들을 비춰서 문제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것만 외우면 되는 파트이기도 하고, 여기서 가장 많이 맞추고 시작하셔야 되는 파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외울 거는 서비스의 특징 7가지 볼게요.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고요.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서 재고가 없다. 인적 의존성, 사람에 의존한다. 서비스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거죠. 소멸성, 서비스는 공급한 동시에 사라집니다. 무소유권, 서비스는 누리는 것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변동성, 사람마다 시간마다 다를 수 있겠죠. 다양성, 승계,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다르다라는 7가지 특징 알아두시면 되고요. 직업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 내 삶에 영향이 있는 거죠. 사회적 의미, 혹은 내 친구들, 동료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의미는 내 개인적인 내용들이죠. 자아실현, 보람,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이 심리적 의미. 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가 직업관 3가지인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승객을 위한 행동예절, 직업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직업윤리 6가지인데요. 소명의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천직의식, 성실히 임하고 긍지를 느끼겠다. 직분의식, 나는 사회 구성원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다. 그리고 봉사정신, 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는 협동하고 있다. 책임의식, 충실히 수행한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전문의식, 직업을 위해 나는 지식과 기술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라는 이 6가지 생각이 올바른 직업윤리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은 여기서 끝이고요. 2장, 3장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머리가 가장 아파요. 우리가 처음 보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 점수는 60점이기 때문에 60점을 맞는데 이 2장, 3장은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것만 외우고 과감히 포기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자, 먼저 물류의 기능 바로 볼게요. 물류는 운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유통, 가공의 기능이 있다라는 이 6가지의 물류 기능 일단은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물류와 공급망 관리 역사 한번 볼게요.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 자, 보관, 수송을 신속해서 주문 처리 시간을 줄인다.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주문 처리 시간 줄이기, 결합 시스템 의미가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고요.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전사적 자원 관리가 시작됩니다. 정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스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전사적 자원 관리 시기라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전사적 자원 관리의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리드 타임을 감축한다. 물건이 준비되고 나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 솔루션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 정확한 배송 서비스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고, 배송기간 최소화, 리드 타임을 줄이는 거죠. 반송, 환불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정보 흐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파악하고 있는 가장 최신,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물류 관리 원칙 요거 객관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요. 7R 원칙. 자, 좋은, 라이트, 좋은 7가지 좋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정량, 적시, 적소, 인상, 가격, 상품 요 7가지 외워주시면은 좋고요. 3S, 1L 원칙. 자, 스피디, 빠르게, 세이프티, 안전하게, surely, 확실하게, low, 절감,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3의 이익, 3가지의 중요한 이익이라는 거죠.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을 물류 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류 관리 원칙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아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전략, 물류 전략 볼게요. 자, 일단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보면은 이윤을 최고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기업이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비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그리고 기업의 요소를 고려를 해서 물류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전략의 목표는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서비스 개선은 소비자를 위한 거겠죠. 로 이제 물류 전략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전략적 물류 관리가 SLM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업무 처리 향상,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실행한다라는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업은 이윤 추구와 비전 수립을 하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여 문제푸는데 응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 추구,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이다. 이 3가지의 개념을 꼭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시스템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과 배송을 볼 건데요. 먼저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 장거리, 그리고 거점과 거점 간의 이동, 그리고 지역권 화물의 이동, 한 개소에서 1회만 직송을 한다는 게 수송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 수송의 특징 4가지를 확실하게 외웠다 라고 하시면은 배송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수송 4가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뭐다? 배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내용도 반대예요. 수송은 장거리죠.
배송은 단거리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고객, 그리고 지역 내 화물 이동,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 소량 운송하는 것이 뭐다? 배송이다. 라는 이 개념을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잡고 이제 보는 게 공동 수송과 공동 배송의 장단점을 볼 거예요. 자, 공동 수송 중요한 장점만 보겠습니다. 자, 운임 요금의 적정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운송업체와 복잡한 거래 교섭이 감소가 돼요. 자, 공동 수송, 아까 수송이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이 용이하다 그랬죠. 그래서 장거리, 그냥 요런 소량 부정기 화물도 공동 수송이 가능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 보면은 다 같이 공동으로 수송을 하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기업 비밀 누출이 우려가 되고요.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어요. 왜? 서비스 차별화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에도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차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동 배송 보겠습니다. 공동 배송. 자, 일단은 수송 효율이 향상되어 적재 효율과 회전율 향상이 좋습니다. 자, 왜?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단거리 화물에 주로 쓰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배송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송 효율이 향상되면서 적재 효율과 회전율 향상, 빨리빨리 고객에게 갖다 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과 기사의 효율적 활용이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점을 보시면은, 자, 먼저 배송 순수의 조절이 어렵게 돼요. 자, 뭔 족제 효율은 회전율이 향상이 되는데 배송 순서가 약간 조절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하 시간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 시간이 너무 바빠진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파악이 어려워진다라는 단점까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잘 조절해서 이제 수송 효율을 향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업원 교육을 해야겠죠. 훈련을 해야겠죠. 이런데 또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게 된다는 게 공동 배송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물류 서비스 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3자 물류라는 게 나와요. 3PL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기업이 어떤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외부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냐? 자, 젊은 물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주를 주는 건 다른 회사에 주는 건데, 자, 자회사, 내가 물류만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류를 맡기는 것도 3자 물류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외주를 준다는 게 굳이 다른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자회사에 줘도 제3자 물류에 해당한다는 특징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신속대응 QR입니다. Q가 퀵의 Q죠. 신속대응, 자, 여기서 특징만 보겠습니다. 자, 생산, 유통 시간의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 효율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신속 대응이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의 분류에서 효과가 있는데, 자, 먼저 소매업자, 유지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제고, 상품 회전율 증가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소매업자고요. 제조업자는 수요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아, 이게 얼만큼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 회전율이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다양화되고 품질이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경쟁이 심해지겠죠, 각 회사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소비자 가격 획득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해진다라는 게 신속 대응의 특징입니다. 요 세 가지를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럼 제 4자 물류가 있는데요. LL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자 물류와 비슷한가? 맞습니다. 3자 물류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래서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거예요. 그게 특징은. 자, 3자 물류 플러스 컨설팅 업무는 4자 물류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공급망 확충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은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창조, 실행, 첫 번째는 재창조, 끝에는 실행이다. 요것만 외워서 그냥 가운데는 전환, 이행, 요거는 알아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 외우는데 시간 쓰시면 안 되고요. 자, 3자 물류와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아웃소싱, 외주를 함으로써 공급망 확충이 되고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 응용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내용의 4자 물류는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객을 대응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 효율을 극대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만족이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까지 한 단계. 자, 생산과 소매까지는 그냥 하나다 이렇게 보고 관련 기업의 협력을 추구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기업의 협력을 추구해서 고객을 대응하겠다라는 기법이 효율적 고객 대응이다. 자, 요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오타가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추가로 장점 보시면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이뤄서 최적화할 수 있다. 즉 효율적 고객 대응을 정리해드리면은 관련 기업 간의 협력을 추구해서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 고객 대응 기법인데,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이뤄서 효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시야 효율적 고객 대응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파수 공용통신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뭔가 전화 이런 느낌이 들죠? TRS. 자,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이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음성통화나 TRS 데이터 통신에 활용 중이고요.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여기서 포인트 나왔습니다. 위치 추적, 배차 지시 이런 것들로 지금 TR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추가 내용 볼까요? 배송의 정확한 추적과 도착 시간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뭐까지 알 수 있을까요? 배송이 지연되는 사유 원인들까지 분석할 수 있어서, 이런 택배는 며칠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TRS를 통해서 고장 차량, 여기 어디 강북구에서 고장이 났다,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고요. 어디 강북구가 차량이 막히네, 지연되고 있네, 이런 지연 분석까지 가능해서 차량을 재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주파수 공용통신 TRS의 장점이라는 거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과목 마지막 부분 가니까 조금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시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60점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꼭 외워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이 되셨으면 또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 꼭 이 마음 잘 전달돼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